술의 역사는 태초와 함께합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발효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발효를 처음 접한 인간은 좋은 향기를 풍기며 썩어가는 액체를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쾌감이나 환상 등을 경험한 후 이 신비로운 액체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도해보자 술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분이 풍부한 포도는 용기에 넣어두기만 해도 천연 발효종이 작용해 발효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인간은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포도, 야자, 꿀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분이 많은 재료를 발효시켜 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을 양조주라고 합니다. 9세기에 접어들면 이슬람 세계에서 알코올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조주를 끓이는 중류기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소주, 보드카, 위스키 등 여러 종류의 증류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대항해 시대에는 해로로 각지의 특산물이 유통되면서 증류주에 허브, 향신료, 과일 등을 섞어서 만드는 리큐어, 즉 혼성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술은 선사시대의 양조주, 중세의 증류주,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혼성주로 이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증류기와 유통방식의 혁명이 발생하면서 대량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는 맥주의 역사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과일이나 꿀 등에 있는 당과 이 당을 분해시키는 균인 효모가 만나서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미생물인 효모가 당과 접촉하면 당은 술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맥주에서 생기는 탄산은 이 이산화탄소에서 생기는 것이지요. 천연 효모는 과일의 표면이나 꽃의 꿀샘과 같은 당 농도가 높은 곳에 스스로 존재합니다.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어미 모자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효소는 무엇일까요? 효소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 내에서 생리활동을 촉진하는 일종의 촉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가진 곰팡이를 보리 등 곡류에 번식시킨 것을 누룩이라고 하고, 보리에 싹을 틔운 것은 메가, 싹을 길게 키운 것은 엿기름이라고 합니다. 엿기름은 기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학계에서는 기르다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명을 일으키게 했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곡물은 지역마다 기후와 풍토에 따라 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는 보리, 황하에서는 쌀, 잉카 제국에서는 옥수수가 각 문명을 대표하는 곡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술로 만들어진 재료는 가루로 빻은 후 발효빵으로 만들어 먹었던 보리였습니다. 원래 곡류를 발화시켜서 만든 싹, 즉 고가에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에서는 발화시킨 보리, 즉 메가를 그 상태로 발효시켜서 맥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술로 만들기 쉬운 곡물이었죠. 반면 쌀은 당화시키려면 특수한 곰팡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보리보다 술로 만들기 어려운 곡물입니다. 참고로 맥주를 뜻하는 영어 비어는 음료를 뜻하는 라틴어 비베레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곡물을 발효한 음료라는 뜻의 게르만어 베오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술로 만들기 쉬웠던 보리는 기원전 5, 6천년경 수메르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맥주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사원에서 주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맥주는 지금과 같은 액체는 아니었고 빵과 액체 사이에 걸쭉한 죽 형태였으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한 끼 식사로 충분했습니다. 신전 건설 종사자에게는 하루 1리터, 고위 신관에게는 하루 5리터의 맥주를 보수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맥주는 마시는 빵으로 불렸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헥토라는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메가를 구운 빵을 짓이겨 물에 녹인 후 길고 가느다란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켰습니다.
현물 경제가 주를 이루던 이집트에서도 메소포타미아처럼 일꾼들에게 보수로 맥주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신바빌로니아 왕국에서는 전성기를 구가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바빌론으로 강제 연행한 후 유대인 포로에게 바벨탑 등 웅장한 건축물을 짓게 하였는데, 이때 유대인 포로들에게 맥주 제조를 맡기기도 하였고 바빌론 수호신 마르두크의 제단에 맥주 폭포를 흐르게 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낀 해양 문명이 발생하자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맥주가 전해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와인을 먹고 취한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고 맥주를 마시고 넘어진 사람은 뒤로 넘어진다라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반면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지중해 지역은 워낙 포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맥주보다 식사에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와인을 선호했기 때문에 맥주가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온 맥주는 로마 제국을 타고 알프스를 넘어 게르만족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이 마시던 복밀주보다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용이한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타키투스에 져서 게르마니아에는 게르만인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음주를 많이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800년 서로마 황제로 등극한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는 맥주를 좋아해서 유능한 맥주 장인들을 궁정으로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에서 맥주는 역사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맥주에 없어서는 안 될 쓴맛을 내기 위해서 처음 사용된 첨가물은 버드나무 잎이었습니다. 그 후 각 지역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를 비롯해서 정향이나 육개 등의 향초와 약초를 혼합한 그루트도 사용되었습니다. 7에서 8세기가 되면 독일에서 그루트 대신 홉이 등장했습니다. 홉꽃의 밑동에서 노란색 분말을 채취해 이를 맥주에 첨가해서 쓴맛을 내고 가스가 빠져나오지 않게 해서 새로운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홉은 카프카스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뽕나무과 식물로 7세기에 독일로 전해졌고 위넨 근교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하였습니다. 맥주의 풍미를 더한다고 하여 맥주의 영혼 또는 녹색 황금으로 불립니다. 특히 홉은 맥주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밖에도 목넘김을 상쾌하게 해주고, 홉에 함유된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맥주의 과잉 단백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맥주 양조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원료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물은 석회수가 많거나 세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없던 시절에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따라서 중세 후반까지 유럽인들은 맥주를 물 대신 마셨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끓여서 세균을 죽였기 때문이지요.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맥주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 맥주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료였습니다.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 양조업자들이 등장하였고, 그들이 더욱더 독특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약초를 넣었는데, 업자들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빨리 취하게 만들기 위해 독초를 넣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색을 위해서 숯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죠. 그 결과 중세 유럽인들은 맥주를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바이에른 공국 비렐름 4세가 맥주 순수령을 공포해서 맥주를 양조할 때 보리와 홉, 효모, 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와 아울러 맥주 양조에서 밀의 사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주 순수령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더 이상 맥주 제조에 그루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현대 맥주의 기본형을 만든 것으로 그 의미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세기 초 필그림 파더스들이 청교도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긴 항해를 떠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선원들은 살균력이 강한 홉을 넣은 맥주를 대량으로 배에 선적하였는데, 맥주가 바닥나면서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매사추세츠에 닻을 내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황해에서 보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맥주가 남았다면 더욱 따뜻한 곳으로 남아할 예정이었지만, 맥주가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해 겨울에 필그림 파더스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살아남은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살아가는데 한동안은 맥주를 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식민지인들은 각 가정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미국식 수제 맥주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하면 발효가 개발되기 이전의 일반적인 맥주는 상면 발효를 통해 제조되었습니다. 상면 발효 효모는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바닥에 침전하지 않고 액체 속에 떠다니는 효모로 에일 또는 스타우트라고 부릅니다. 반면 하면 발효 효모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효모가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을 가진 효모이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맥주를 하면 발효 맥주, 즉 라거라고 합니다. 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상면 발효 맥주인 에일을 마셨는데 19세기 중반이 되면 체코 서부의 필스더 지방에서 양조한 필스너 우르켈 라거 맥주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르켈은 원조라는 뜻이죠. 영국의 에일이 거무스름한 것에 비해 라거는 산뜻한 황금색이었고 부드러운 향이 가득했으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장기간 저장도 가능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에일보다 제조 과정이 길다는 것이었는데 에일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이 되면 라거 맥주가 세계를 제패하였습니다. 19세기 증기기관은 맥주 양조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메가를 분쇄하거나 맥즙의 교반, 유통에 동력을 사용하면서 대량 생산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에서 냉동기가 발명되면서 겨울에만 만들 수 있던 라거를 계절에 관계없이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파스테르는 열처리 살균법을 통해 효모를 제거함으로써 맥주의 장기 보관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는 19세기 말 미국인 윌리엄 페인터가 맥주를 병에 담은 후 21개의 주름이 잡힌 이른바 왕관 병뚜껑으로 밀폐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맥주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널리 보급된 냉장고를 통해 보관이 자유로워지면서 라거 맥주의 폭발적인 수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